어쨌든 올해 좀 잘 참아서 잘 따라오셔가지고 상대평가 되기 전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평가 되고 난 뒤에 후회도 늦었다. 제가 볼 때 2년 후에는 거의 9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상대평가 되면은 전례로 봤을 때 합격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 예전에 그 초기에 1회부터 10회까지는 상대평가였거든요. 그때는 2,000명 합격시켰습니다. 전국에서 2,000명. 양산에는 0명, 1명도 안 나왔습니다. 확률상으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조금 힘드셔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포착을 해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된다고. 조금 힘드셔도 잘 참으시라고. 자, 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해제는 개념이 제일 우선입니다. 첫째는 합의로 깬다. 합의 해제. 서로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한다. 약정 해제. 법에 정해진 사유로 해제한다. 법정 해제. 계약금 자체로 해제한다. 계약금 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 해제가 원칙입니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정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나머지 세 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법정 해제할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자, 합의 해제. 그럼 합의의 나머지는 법정 해제와 다른 특징이 뭐냐? 자, 그 중에서 합의 해제는 한 8번 정도 기출이 됐다. 합의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자, 첫째는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로 깨기 때문에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원상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하고 같은 말이 뭘까? 또 출제위원이 돌아가지고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계약이라고 합니다. 해제계약. 계약 해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제계약. 자, 약정해제 특징은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합니다. 최고 필요 없이. 자, 계약금 해제는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법정 해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그죠? 사과 한 박스를 을이 샀다 이 말이에요. 10만 원에 샀다. 을은 지금 양산에 살고 있고 갑은 밀양에서 얼음골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을이 밀양에 놀러 갔다가 요 한 박스를 주문을 하고 10만 원 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3월 3일 3시까지 가져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행기라고 합니다. 물건을 줘야 하는 시기를 이행기라 하고 돈을 줘야 하는 시기를 변제기라 합니다. 변제기. 자, 그러면 역시 갑은 채무자입니다. 사과를 갖다 줘야 할 채무자. 어른 사과를 가져오세요. 요구를 하는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그 어른 코가 워낙 발전이 돼 가지고 여러 개 박스 중에서 요 박스에 어른 이름을 딱 적어 놨고 왔습니다. 이 박스를 갖다 주시오. 이렇게. 자, 갑이 3시까지 충분히 갖다 줄 수 있음에도 갑이 3시를 넘겼다. 이거를 우리는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행지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이 사과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가게 밖에 어른 이름이 적힌 박스를 내놨어. 근데 하필 덤퍼가 지나와서 깔아버렸습니다. 물밖에 없어. 그걸 뭘 한다고? 이행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게 3시까지 갖다 줬습니다. 근데 어리 열어보니까 사과 30개 중에서 10개가 팍 썩었어. 이걸 뭐라 할까요? 불완전이행이라고 합니다. 불완전이행. 네 번째. 자, 갑이 정확하게 3시까지 갖다 줬는데 을이 안 받아요. 이걸 뭐라 할까요? 수령지체라 합니다. 수령지체. 요거는 채무자가 지체를 한 것이고 요거는 채권자가 지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요런 짓 하면은 을이 법정해제, 을이 요런 짓 하면은 갑이 법정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합쳐서 뭘 한다고? 채무불이행. 이렇게 부릅니다. 채무불이행.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만약에 갑이 이행지체를 했다 칩시다.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 하면 을이 이 매매를 이제 법정해제합니다. 법정해제. 자, 법정해제할 때 경고를 한번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즉, 최고를 해야 되느냐? 최고. 자, 한번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할 때 해제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고 없이 바로 해제하느냐? 핵심이 요겁니다. 최고 여부. 자, 최고는 이행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행 가능성. 자,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최고를 하고 해제.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즉시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행지체는 아직까지 이행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최고를 거쳐서 해제합니다. 자, 이행불능은 이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보고 이행 가능성이 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우주 가능하노 하니까 기도를 잘하면은 물에서 다시 사과로 태어난다. 야, 대단하다. 니나 그렇게 해라. 안 된다. 자, 불완전이행은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이행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완전이행이라고 합니다. 완전이행 또는 추완이라고 합니다. 완전이행이 가능하다. 그 말은 썩은 10개 대신에 새 것을 갖다 줄 수 있다. 그럼 이행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최고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의 마침 밀양 얼음골 사과 씨가 말라버렸어. 그러면 새 것을 못 갖다 주죠. 완전 이행 불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행 불능하고 같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 수령지체. 자, 갑이 정확하게 3시에 갖다 주는데 을이 안 받아요. 그럼 즉시 해제할 수 없어요. 한번 수령을 받아라.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받을 때 해제합니다. 여기도 최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게 3가지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행지체인데도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한자 그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결혼 예복 주문 계약 또는 요리 주문 계약, 요런 거는 제때 안 오면 결혼식 망치고 연애 망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기행위는 최고를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최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분 전에 갑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갑자기. 그 갑이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을한테 5분 전에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냐? 절대로 안 갖다 주겠다. 이랬어, 갑이. 그걸 미리 이행거절. 3시가 되기 전에 미리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 우리 왜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내 가게를 지나갈 때 내를 째려봤지. 이래가지고 갑은 절대 안 갖다 줘. 그걸 뭐라고? 미리 거절. 이렇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서로 간에 우리끼리는 최고 안 하도록 하자. 최고 면제 특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지체라도 최고가 필요 없는 게 몇 개라고? 3개. 정기행위, 그 다음에 미리 거절, 그 다음에 최고 면제 특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채무불량으로 또 볼 수 있는 거, 법정 해제 사유가 첫째,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사정변경. 자, 사정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겠느냐? 법정 해제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자, 사정 변경으로 해지는 과거부터 인정했습니다. 해지. 계속적 계약을 깬다. 해지. 근데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냐? 요거는 인정 안 하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 최근이라 합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처음 인정했습니다. 근데 처음 인정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인정은 했는데 이론적으로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래 했어. 그래서 실제 사건에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자, 사정 변경 해제는 이론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사건에서 적용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 부수적인 채무.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수적인 채무. 자,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기억납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단 말이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러면 주된 채무는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입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 그 다음에 부수적인 채무는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주된 채무, 요거를 부수적인 채무 이렇게 합니다. 주된 채무, 부수적인 채무. 부수적인 채무는 다른 말로 종된 채무.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했는데 요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우리 판례에 완전히 확고한 태도입니다.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는 절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정도만 된다. 이거예요.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을이 매매를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 그 다음. 사정 변경으로 해지나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되느냐?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때는 최고할 필요도 없고 최고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최고가 필요 없는 거를 총 모아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 최고 불효. 그죠? 자, 우선은 이행지추 중에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1번 정기행위, 2번 미리거절, 면제, 특약. 4번이 뭘까요? 이행불능. 그죠? 5번이 뭘까요? 불완전이행. 자, 불완전이행 시에 완전이행 불가. 이렇게. 또 6번째는 뭘까요? 약정해제. 저 빼면 안 됩니다. 약정해제. 최고 필요 없어. 7번째는 여기 나와 있네.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때. 그죠?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 남았네. 담보 책임. 우리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때도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불능으로 해제합니다. 주로. 담보 책임상의 해제. 이렇게. 총 몇 개라고? 8개. 8개를 꼭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하면 되는데 자꾸 미루면 안 돼. 조금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해라. 총 8개입니다.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느냐, 최고를 해야 해제할 수 있냐,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보세요. 양괄호 3번에 실권약관의 동그라미. 실권약관. 실권약관. 말이 괜히 어렵게 써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죠? 실권약관. 별것도 아닌데 말이 어려워. 실권약관. 약관은 내나 특약이다 그 말이거든요. 실권약관. 자, 실권약관 옆에다 써놔요. 자동해제 특약. 뭐라고? 자동해제 특약. 네가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자. 네가 잔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거를 실권 특약이라 합니다. 나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갑이 을하고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자, 4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5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줄 때는 갑도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에 대해서 실권 약관 특약을 했다 칩시다. 자, 을리가 제때 중도금 안 주면 내가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걸 뭐라고? 실권 약관 특약.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요 매매는 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럼 이걸 왜 설명하냐? 중도금 지급 안 했을 때, 잔금 지급 안 했을 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에 대해서 실권 약관 특약이 있다고 합시다. 을리가 제때 잔금 안 주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그래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해제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 해제가 될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중도금에 대해서 실권 약관 특약이 있었는데 을이 중도금을 안 주면 자동 해제가 돼 버려요. 근데 잔금에 실권 약관 특약이 있어도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매매가 자동으로 해제될까? 아니에요. 이때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을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잘못. 그럼 을이 중도금을 안 준 것은 을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동 해제입니다.
그러면 을이 잔금을 안 줬다고 해서 을에게 잘못이 있나요? 네? 아니지.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안 줬다면 잘못이 없잖아요. 그때는 자동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갑이 이행 제공이라거든요. 요거를 이행 제공.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잔금을 주지 않아야 실권역 특약대로 자동으로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을에게 잘못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매도인이 이전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야 특약대로 자동 해제된다고. 그래서 잔금은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 해제된다. 그게 아니라고. 에? 을에게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을에게 잘못이 있으려면 뭐가? 갑이 이전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줄 때 자동으로 해제된다.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다른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뒤로 쭉 넘겨보시고. 자, 해제권 행사가 나오네요. 430페이지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는 불가분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불가분성이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자, 지금 토지를 을하고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당사자 한쪽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위반하면은 ABC가 해제, ABC가 위반하면은 을이 해제, 이리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제를 할 때, 자, 을이 잘못했다고 봅시다. 그럼 ABC가 해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해제가 되어서 무효로 되려 하면은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뭐가? 전원이. A만 해제하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A도 해제, B도 해제, C도 해제를 다 해야 된다. 전원이. 그러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A가 하고 이틀 뒤에 B가 하고 3일 뒤에 C가 해도 된다고. 그럼 최종적으로 C의 의사표시가 도달됐을 때 해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을 쪽에서 해제를 합니다. A, B, C가 잘못해가지고 이때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원에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행사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행사의 불가분성. 자, 그 다음. 만약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해 버리면 나머지 두 사람의 해제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요거를 소멸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소멸의 불가분성. 근데 불가분성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특약이 없을 때 법대로 한다고. 뭐 특약을 해서 한 사람이 해도 해제가 된다 그러면 됩니다. 특약이 없을 때 법대로 한다. 그렇게. 뭐 할 것도 없어. 자, 뒤에 434페이지. 법정 해제 효과. 자, 요 효과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해제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법정 해제의 효과. 자, 요게 이제 별 4개다. 이 말이에요, 별 4개. 자, 첫째는 해제를 하면은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급적 무효가 되면은 서로 받은 게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가 있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요 3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그리고 해제 효과 중에서도 제3자 보호,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제3자 보호. 작년에 당연히 출제됐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을이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택을 등기해 주기로 했고, 등기한 다음에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지체했단 말이에요. 채무 불량을 했다고. 그러면 갑은 최고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를 5월 1일 날 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해제 효과는 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해제했어. 자, 해제를 하면 5월 1일부터 매매가 무효다. 3월 1일부터다. 3월 1일부터. 그거를 뭐라 한다고?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소급적 무효. 이렇게. 그럼 이게 소급적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은, 자, 을 앞으로 넘어온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이렇게 복귀한다고. 그러면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를 해야 복귀할까요? 해제만 하면 복귀할까요? 해제만 하면. 그거를 당연복귀설이라 합니다. 뭐라고? 당연복귀설. 이렇게. 자, 말소 등기 해야 한다. 그거를 말소 등기 복귀설. 말소 등기 안 해야 된다. 당연 복귀설. 그럼 당연 복귀설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 괜히 또 출제위원이 엉뚱하게 표현할까 싶어서 걱정이란 말이야. 자, 당연 복귀설은 다른 말로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물권적 효과설 또는 유인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게. 자, 당연 복귀설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걸 뭐냐? 당연 복귀설 그 다음에 뭐라고? 물권적 효과설 또 유인설. 그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취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넘어온 게 있잖아요. 주택이 넘어왔고 5천이 넘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 해줘야 되겠죠.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자, 갑은 뭐를 돌려주나요?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을은 뭐를 돌려주나요? 주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중도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합의 해제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법정 해제는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자 가산. 5천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도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자 가산. 그러면 이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연이자, 하나는 법정이자. 이렇게. 요거는 지연이자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이자 이렇게 하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이자. 약정이자는 자기들이 약정해 놓은 이자 있잖아요. 연 10% 이런 거. 법정이자는 법에 정해놓은 최소한의 이자. 민법은 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5%. 그게 법정이자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이거는 이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손해배상입니다. 예? 원래 줘야 할 때 안 주면 뭐요? 지연이자. 다른 말로 뭐라고?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 5천만 원 플러스 이자를 가산할 때 지연이자를 가산할까요? 법정이자를 가산할까요? 법정이자를 가산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손해배상이거든. 지연이자는. 그럼 갑은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는 것이지 손해배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이자다? 법정이자를 붙인다. 이렇게. 언제부터 붙이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버려. 원금 5천만 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수령한 날. 다음 날이 아니에요. 수령한 날. 이게 해제가 아니고 취소 같으면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해제일 때는 뭐라고? 수령한 날. 이렇게. 자, 을은 이제 주택을 반환해야 돼요. 주택을 반환하는 것을 원물 반환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원물 반환. 그런데 이 주택이, 그죠?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 주택 반환이 불가합니다. 그때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가격 반환을 합니다. 가격 반환. 자, 가격 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을에게 귀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귀책사유. 을의 잘못으로 주택이 불탔을 때 가격으로 반환한단 말이에요. 근데 벼락 맞아 불탔다. 그때는 가격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주택을 반환한다 이 말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점유를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를 말소해준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주택에 과실이 생겼습니다. 과실까지도 반환합니다. 과실. 자, 과실이 나오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해제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그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들어봤어요? 무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때 무단 점유자는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선이면 먹을 수 있고 악이면 돌려주고 이래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해제가 됐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 했다. 무효 취소일 때만 배운다. 그럼 여기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반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깡그리 반환한다. 이렇게 원상 회복이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만약에 주택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았잖아요. 그게 과실 아닙니까? 그 과실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합니다.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하고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원상 회복끼리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548조, 549조에서 원상 회복이라고 동시행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자, 법정 해제 빼놓고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법정 해제할 때만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 갑이 딱 해제를 해놓으면 두 가지 권리가 생기네. 원상회복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그럼 그거를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AND로 할 수 있습니다. 뭐로 할 수 있다고? 나는 AND 해도 여러분은 한글로 해야지. AND를 뭐요? 중첩적 청구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중첩 청구. 원상회복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만약 이것이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AND가 아니에요. OR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해제를 했을 때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3지 효과입니다. 자, 하나 남았네, 이제. 자, 을이 돌려주기 전에 병한테 주택을 넘겨버렸습니다. 요렇게. 이분을 뭐라 하나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럼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가 해제되면은 이 사람이 보호되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해제에서는. 왜 그러냐? 자, 갑하고 을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을이 잘못했죠. 해제당해도 싸죠. 소유권 돌아가도 싸죠.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럼 병한테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은 그냥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길래 돈 주고 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갑하고 을을 비교할 때는 을에게 잘못이 있고 갑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찾아와요.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 비교할 때는 병도 잘못이 없고 갑도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제3자를 보호하면은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갑을 보호하면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7명이다.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7명이다. 요거를 꼭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호되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은 요 사람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돼. 뭐라고?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된다. 물론 그 앞에 있다. 이해관계를 맺고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면은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가 뭐예요? 채권적 지위. 채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권적 지위 그러면 벌써 떠오르잖아요. 등기가 우선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각종 등기한 사람. 벌써 4명을 적어 놓자. 미리부터. 요렇게. 자, 소유권 등기, 전세 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 뭐요? 임차권 등기. 한번 해봐라. 1번 소유권 등기, 전세 등기,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요렇게. 4사람.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최근에 나온 게 가등기까지. 가등기를 해도 물권적 주의라고 봅니다. 해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임차권을 등기한 거하고, 등기를 해도 임차권이 등기되면 물권적 지위가 되거든요. 물권화.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등기 대신에 뭐 해야 된다? 대항력을 갖춰도 되잖아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요렇게 되잖아. 마지막으로 7번째. 물건 자체를 감유했거나 압류한 사람. 요 7명을 딱 기억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자, 한번 해보자. 1번. 아, 그래 하지 마라. 그냥 각종 등기, 가등기 요래 해라고 막 간단하게. 그럼 5명 되잖아요. 뭐라고? 각종 등기와 가등기. 그럼 요런 게 뭐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물건을 감유한 자. 딱 이렇게. 자, 그런데 채권적 지위는 첫째. 한번 써보자. 오늘 재미도 있는데. 채권 양수인. 그 다음 2번째. 채권을 감유했거나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3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시의 수익자. 이 사람은 아까 보호되는 제3자 안 들어간다고 들어봤죠? 4번째가 뭐 있을까요? 등기도 안 하고 대항력도 없는 희발이 없는 임차인. 그걸 뭐랍니까? 순수 임차인. 요렇게. 5번째는 대장에 등록만 한 사람. 등록한 사람. 등기했다, 등록했다. 등록. 그 다음에 6번째는, 그죠? 자, 전매. 뭐랍니까, 그거? 분양권. 분양권. 분양권을 전매한 자. 7번째, 요게 이제 시험에 잘 어렵단 말이에요, 요게. 요게 어려워, 요게. 요게 최근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요거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했냐, 7번. 자, 제가 한번 써볼게.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A.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림으로 표현해 줬다. 괜찮다. 자신 있게. 자꾸 말을 해야 돼. 글을 읽어가지고는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요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쪽으로 가서.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팔았어. 매매. 토지가 요렇게 넘어갔어. 요렇게. 근데 을이 여기다가 신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A고,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이 B다. 이 말이에요. 물론 등기까지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어떤 사유로 이거를 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제. 해제됐을 때 A는 보호가 안 되고 B는 보호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B는 보호되는가? 첫째, 이해관계를 맺고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게 잊어보세요. 해제 대상은 토지 매매입니까? 건물 매매입니까? 토지 매매. 해제 대상은 토지입니다. 그러면 해제 대상을 넘겨받아야 이해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하고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된다고. 그런데 건물은 해제 대상이다 아니다. 저는 해제 대상은 토지 매매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을 A를 뭐라느냐? 해제 대상 토지 위의 신축 건물의 매수인. 요거는 이해관계 자체를 못 맺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A를 다시 한번 어떻게 부른다고? 자, 그 불러봐야 돼. 해제 대상 토지 위의 신축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7명이 들어갔어. 그럼 7명이 들어가면은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해도 이 사람은 권리를 상실한다, 유지한다. 그럼 이때도 보호 범위가 또 달라요. 이 사람이.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해제가 되기 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해제 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게 취소에는 이렇게 안 나오나요? 해제에서만 나눈다고. 그럼 해제가 올 1일이야. 그죠? 근데 병이 주택을 등기한 게 4월 1일이야. 그럼 병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해제되기 전에 들어왔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그런데 6월 1일 날 병이 주택에 등기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해제가 이미 된 후에 말소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때는 해제 후에 제3자, 해제 전에 제3자. 이렇게. 자, 해제 전이면 무조건 보호됩니다. 이렇게. 해제 전이면. 뭐라고? 무조건 보호. 근데 강의 들을 때는 참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시험만 치거나 무슨 지문이 나오면 무슨 사람이 머리가 희한하게 돼버는지 멍하게 이래 돼버려. 그죠? 그 훈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 해제 후면은 선의의 병만 보호됩니다. 이렇게. 선의가 무슨 뜻입니까? 해제된 줄 모르고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만 보호돼.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면은 선일 때만 보호. 됐죠? 완벽하다. 완벽.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또 3시간이 되니까, 원래 수업은 3시간이 적당하다.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조금 마지막 시간 되면은 이제 눈알이 살살 바뀝니다. 까만 눈동자가 하얀 쪽으로 바뀝니다. 하얀 쪽으로. 몽롱하 해갖고죠. 하얀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되뇌가 거의 멈췄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애들 잠잘 때 눈을 뒤집어 보면은 하얗습니다. 되뇌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하얗게 된다. 눈을 뜨고 되뇌가 정지돼 갖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마지막 시간을 진도는 많이 안 나올 테니까 어쨌든 1시 반쯤에 끝낸다 치고 마지막에 힘을 내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